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냐면은 연예인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 그 건축사 사무실도 좀 알리고, 그리고 "우린 이렇게 잘 짓고 꼼꼼하다." 그래서 그걸 이슈화 시키려고 한 약간 연예인 마케팅 같은 건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억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마다 다른 게 이제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마다 틀려요. 수도권에서는 한 5 억, 그리고 서울에서는 8 억, 10 억 이면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김명만 씨는 이제 지방 청평, 양평 그쪽에다가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걸 지은 거죠. 거기는 이제 땅값이 싸잖아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1 억으로 가능했던 거고, 1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책 내용에 보면은 수많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거를 건축비를 아끼려고 많은 회의도 했거든요. 그리고 설계와 시공도 단순하게 하고 그 여러 잡 공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어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토지가 내 땅이면은 대출 받아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토지도 사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는 토지 가격도 틀리고 신축 비용도 틀리고, 더군다나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원룸 사업이라면은 그 조그만 방 안에 수도, 전기를 다 때려 넣어야 되니까는 공사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억 프로젝트는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겠다, 어디다 어떤 집을 짓고 싶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고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독서 모임 김명만의 집 꿈꾸다 짓다 살다라는 책을 가지고 일요일 늦은 시간에 같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왕과장 왕입니다요. 일단 채팅으로는 약간 좀 조용하니깐요. 제가 먼저 일단 시작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챕터 몇 개를 가지고 먼저 중요 부분을 한번 서머리 해 봤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책 읽으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좋았던 거, 그리고 좀 "자기도 이런 부분은 좀 공감 간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가?"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의 이제 첫 페이지 챕터를 보면은 "꿈꾸다 짓다 살다"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오늘 다룰 거는 이제 꿈꾸다라는 건데, 이 챕터도 되게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는 거죠. 내 집에서 산다는 로망. 이제 이 집은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그런 원룸 사업이 아니고, 자기가 살 집을 '한번 지어 보고 싶다.'라는 로망을 업체가 컨택함으로써 실제로 실현해 보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꿈을 꾸죠. 그 꿈을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실행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집인 것 같아요. 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집.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집을 지어야 되는지. 현금 흐름도 좋지만은 그 이외에
또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꿈꾸다의 작은 찹타를 보면은 업체로부터 이제 컨택의 전화가 오는 거죠. "김명망 씨 당신과 함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난 생각했다.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 나는 우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했다." 그래서 이건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우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어 되게 좋은 말 같았어요. 그래, 집을 지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목적. '내가 이 집을 왜 짓는가? 난 이 집을 왜 짓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건데 이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방향대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고 싶을 때 모두 다 이제 수익형 건물을 짓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이 뛰놀 집, 혹은 살고 싶은 집, 편하게 부모님과 노후를 보낼 집, 여러 가지 집들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 집들이 뭔지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죠. 이 목적을 잡았으면은 그다음에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자금 구조를 이용할 자금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 집만 지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기간도 생각해 봐야 되고. 목적은 있는데 그 과정으로 갈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축의 3대 요소, 노동, 토지, 자본. 자본, 토지, 노동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자금,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수단이 자금이 맞게 지어야 되는 거죠. 별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을 사실 특별히 안 해도 돼요. 땅이 있으면은 그냥 돈만 들여서 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별장을 짓는 게 아니니깐 대부분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김병만 씨는 자기가 집 지을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짓고 싶기도 하고, 아버님이 목수였다라는 게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따라서 옛날 집을 지어 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가족들이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에 정글 생존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 페이지 이렇게 가 보면은 30 페이지 요렇게 가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쭉 나서 "어떤 시공사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겠어요? 대부분 평생 한번 내 집을 지을까 하는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시공사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 시공사가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사 과정을 진행하려 하겠어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공사는 집을 지어 주는 이제 공사업체죠. 공사업체가 "건축주의 마인드로 집을 지어 주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 말을 누가 하냐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 설계 사무실은 시공도 하고 건축사 자격증도 있는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설계, 시공, 감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건축사님이 대화했던 거를 여기다 적은 거죠. "시공사가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사 과정을 진행하려 하겠어요." 결국은 건축주만큼 건축주만큼 시공에 애착을 가는 데가 있겠느냐.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하죠.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시공사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고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깐 어 "호객님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을 짓는 분들은 업자가 아니니까 그 주택 하나만 하고 이제 거의 안 지을 확률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에 집을 지었을 때는 약간 업자 레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이걸 또 사러 왔어? 쟤가 이런 말을 또 해? 쟤가 이거를 또 한다고 해?'라고 했을 때는 약간 한 번이 아니라 '그럼 쟤 뭐지? 업자인가?' 그래서 업자와 업자끼리 대화와 그 가격이 약간 틀려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단독주택을 짓는 분들은 보통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자기 로망을 실현시켜 줄 한 번. 그러니까는 '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행운을 주셨군요.'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업자한테 집을 짓는다고 시키는 거는 약간 틀려요. 약간 좀 경계하고 약간 좀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어떤 시공사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 과정을 진행하려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시공사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고객이기도 하고요."라고 하는 말은 참입니다, 참. 그래서 '야 이게 사진만 많고 몇 줄 없는데 그 몇 줄 안 되는 것 중에 진짜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음. 이게 혼자만 얘기하니까 되게 좀 썰렁한데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이제 31 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는 "집 짓고 아쉬움이 안 남는 건축주가 어디 있겠어요."라는 말도 똑같아요. 저희가 땅을 이제 살려고 마음먹었으면은 가설계를 뜨고 가설계를 본설계로 하면서 본설계가 완성이 되면은 구조 설계, 설비 설계를 다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도 수도 없이 그거를 고쳐요, 설계사를 막. 방도 이리로 냈다가 절로 냈다가 뭐 문도 냈다가 변기도 안으로 바꿨다가 샤워기를 놓을까 말까 창고를 놓을까 말까 막 하는 거를 수도 없이 바뀌었다가 그다음 날 또 제정신 돌아왔다가 막 바뀌었다가 결국 설계가 딱 정리되고 나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죠. "아 이거 하나 바꿀게요." 근데 그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게 원래 정상인데 설계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죠. 한 번에 딱 해서 착착착 넘어가면 되는데 심지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골조업자들 소장님이나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뭐 샤시, 철근, 설비, 전기사님들이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왜 없어요?"라고 하면은 '어 그거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할까?' 또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짓고 나서도 '아 요거 놓쳤네. 아 요거 아깝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장이나 설계사무실은 쪼크를 주죠.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공사만 늦어지고 힘들어집니다."라는 말도 맞아요. 자꾸 바꾸면은 공사가 늦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한 번 하는 거 잘하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꾸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줘도 두 번째를 줘도 늘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32 페이지 보면은 이제 김병만 씨가 이제 건축사랑 대화를 하다가 건축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좋은 집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 두 번째는 비가 새지 않는 방수와 방습이 잘 되는 집." 이게 별말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집은 요즘은 난방비가 새 집치고는 다 난방이 좋아요. 단열재도 성적서를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맡아도 그 단열재에 성적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라로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좋으니까는 난방은 좋은데 마지막으로 비가 새지 않고 방수와 방습이 잘 되는 집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은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 리모델링 하시는 부방장님이 계시는데 거의 리모델링에서 보면 수리수리 마사장님이라고 거의 독보적인 분이시죠. 유튜브도 많이 찍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분인 줄 모르고 그 가게에서 몇 번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보면 이제 누수 수리를 많이 하세요. 완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새 집은 어떨까요? 새 집도 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누수가 안 되는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근데 새 집은 안 셀 것 같죠? 셉니다. 셉니다. 장마가 지면 딱 나타나죠. 셉니다. 예. 저는 어떠느냐. 두 번째 집에 누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계속 보수하고 혼자 리모델링하고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은 어려워요. 마무리가 안 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어디를 잘해야 되는지 그냥 집만 높게 올라가면은 그걸로 좋으니깐 몰랐죠. 기분만 좋고.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때 그 공사장에서 얘기했던 분들의 대화 내용 뭘 얘기했는지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경험을 해 보니까. 그 30 페이지까지는 요런 걸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닌가요? 이게 혼자 힘드네요. 이게 강의는 아닌데 혼자 힘드네요. 좋은 친구분이면 건축사님 만나 가지고 설계 변경은 이제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이 설계 변경이 마음처럼 그렇게 한 번에 딱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막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모듈형 설계를 많이 했었죠. 모듈형 설계는 이미 지어진 4 평짜리 블록 안에 그러니까 네모난 판이 있으면은 4 평짜리 블록들을 배치만 하면 되는 거죠. 배치만 하면은 설계 자체가 끝나는 거고 그게 본 설계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잔잔한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썼던 거죠.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좋은 친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선은 설계 변경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라는 편이 그 집을 짓기 전에는 설계를 음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업이라는 수업 시간에 뭐 그런 거 외에는 저는 직종상 이제 도면, 단면도, 입면도 같은 건 쪼끔 봐야 되는 거라 보는데 그거를 누가 뭐 변경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보면은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지.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는 이미 본 설계가 끝난 상태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면은 "안 된다."라는 말도 맞고 근데 한번 해 보는 거 또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게 사람 심리죠. 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40 페이지, 41 페이지 보면은 약간 성경책 해설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1억 주택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뭐 큰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셋째 부분에 대해서 모듈형 주택이지만 이 단독주택이라는 게
나만의 자율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또 매력이죠. 그러니까 수익형 건물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다면은 그 집을 내가 직접 설계해 볼 수 있다는 게 커다란 매력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룸 건물을 짓는데 주인 세대를 넣는 거죠. 그 주인 세대의 디자인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라고 해도 처음에는 뭐 "방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뭐 이것저것 설명해 주면 건축사부님이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바꾸면 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주면은 그거를 건축사님이 설계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재밌어요. 내가 그리는 벽의 위치와 구조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단독주택을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매력이고, 수익형 건물이라고 해도 주인 세대를 넣는다면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매력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화면에서 골조만 끝나고 샤시가 든 상태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될 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예. 저도 불과 한 4-5년 전에는 강의 들으러 다니는 그런 수강생 입장이었거든요. 금방 옵니다, 금방. 결코 멀지 않는 일입니다. 그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강의가 아니고 독서 모임이니까 독서 모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5 페이지쯤에 가면은 음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어떤 과정이나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단열재 얘기도 나오거든요. 단열재 얘기 중에서 "집을 따뜻하게 짓는 것은 단열과 기밀성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공감 간 거는, 예 맞아요, 맞아요. 이 단열은 좋아요. 단열은 좋아요. 요즘에 단열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열재에 성적서도 있어야 되니까는 단열재 성능은 기본이 되는데, 두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단열은 이렇게 쫙쫙쫙 붙이면 되는데 단열과 단열재 사이끼리의 틈, 그리고 천정과 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의 기밀성, 약간 북한의 기밀성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 주느냐가 포인트였더라고요, 포인트. 그러니까 단열재를 잘 붙이는 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대부분 잘 붙이는데 단열재끼리 붙었을 때의 요 틈, 요 사이, 그리고 천정과 벽의 요 사이 틈, 요게 벌어지면은 열이 이렇게 모여서 요렇게 빠지고 요 사이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부터 누수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붙이고 진도는 아는 건 좋은데 그 면과 면의 사이를 얼마나 기밀성을 잘해 주느냐. 기밀성. 단열은 기밀성이죠. 기밀성. 예. 한국말이 되게 재밌고 어려운 게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 단열의 기밀성, 누수. 그니까요. 딱 저도 이제 준비한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는 기밀성. 옛날엔 기밀성 방공 포스터도 많이 그렸는데요, 술가쌤. 그 기밀성 하면 이제 뒤에 이제 혹 하나 그려 놓아야 되고, 이렇게 뿔나고 이렇게 피 묻어 있고 또리 장군도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기밀성이 좋더라. 예. 단열재는 누구나 그냥 쫙쫙쫙 잘 붙여요. 잘 붙이는데 요렇게 제 손끝이 가리기는 모서리, 세 면이 만나는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벽과 여기가 만나는 요 모서리의 기밀성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도 해 주시고. 이게 강의가 아니고 독서 모임인데 약간 이제 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밀성이 단열재는 많이 좋아져서 단열은 잘 되는데 기밀성, 기밀성이 문제더라. 그렇죠. 그 단열재 붙이는 것도 기밀성도 시공업계 영역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소장님이 일할 때 이제 현장을 관리하잖아요. 그때 소장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거 마무리 안 됐네. 이거 해 주셔야죠."라고 이렇게 한마디 찝어 주는 게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결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역량인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건 다 잘하는데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확실히 소장님의 능력이고 건축주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건축주는 대부분 현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장의 능력이고, 현장 소장을 또 부려먹고 정당한 보수만큼 일을 시키려면은 "그거 보셨어요? 아니면 내일 이거 일하는데 이거는 봐 주시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할 때 어떤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면은 깜짝 놀라죠. 이거 완전히 기밀성의 핵무기죠. '어? 얘가 이런 걸 알아? 야 이거 얘 그냥 눈탱이 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은 많지만 여기에 나온 말들이에요. 아니, 김병만이라는 연예인을 써 가지고 마케팅을 했지만 여기서 책에 나온 것들은 한 3분의 2는 건축사의 조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책이 쉽고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도 돼요. 원래는 시공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월급을 주고 소장님만 스카우해도 돼요. 그러면은 음 집을 지을 때 '내 편은 누가 있을까? 현장 소장님이다.'라고 하지만은 현장 소장님은 제 편이 아닙니다. 시공사에 월급 받는 시공사의 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장 소장님하고 건축주하고 맞닥뜨릴 일이 많죠, 현장에서는 대부분. 하지만 말로 때우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초반에는 시공사 현장 소장이 건축주의 간을 봅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현장 요구를 써가면서 '이 사람이 안 하면은.' 이렇게 간을 보죠.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약간 힘겨루기가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나와서의 포인트는, 단열재는 다 잘 붙여요, 재료가 좋아서. 문제는 기밀성. 기밀성입니다, 기밀성. "기밀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좋고요. 그다음에 57 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약간 노하우 같은데요. 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약간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세수할 때나 손 씻을 때 보통 온수, 그러니까 중수 쪽에 물을 올리거나 아니면 빨리 이제 물을 틀자마자 더 물이 안 쏟아지니까는 온수 쪽에 물을 트는데 따뜻해질만 하면 끄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감거나 샤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온수를 트는 게 맞는데, 양치할 때 이가 약간 시리긴 하지만 손 닦을 때나 간단하게 물을 쓸 때는 찬물을 트는 게 '괜찮겠구나.' 여기서 나온 말이, "잠깐 사용하는 물은 가급적 온수가 아닌 찬물 쪽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겨울 난방비의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근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사람인 게 참 신기하죠. 이런 걸 한번 읽음으로써 '아 맞아. 이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역시 그래서 계속 어 때려잡자 김일성 이제 방공을 외치는 것도 그리고 불조심 포스터가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런 거지.' 우리 모모입니다. 모모. 엄마. 예 3 마리가 있는데요. 엄마, 모모, 모모 귀 귀여운 저 "모모야, 모모." 아 얘가 또 자기 이름을 알아들어요. 예 밥 먹자, 간식 먹자 고 얘기랑 자기 이름을 알더라고요. 아 맞아요. 평상시에 냉수로 돌리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음 잊어버리고 살았죠. 당장 따뜻해야 되니까는. 아 인형 움직이지 않는 인형 같죠, 고양이들이. 근데 되게 도도해요. 저는 안 맞아요. 아 저희 집사람이 운동 갔다 왔더니 막 발작 소리만 들으면 주인이 누군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쫓아간 거거든요. 보면은 간식 얻어 먹으니까. 저는 간식 잘 안 줘요. 아 예. 저도 느껴요. 딱 틀면은 온수가 돌아가는데 책에서도 나오는데 중수로 놔도 보일러는 돌아가고 꺼도 또 더운 물을 쓸 거라는 생각에 온수가 계속 돌아가다가 나중에 스탑이 되죠. 그리고 겨울에 온수 샤워를 할 때도 목욕에다 놓으면은 계속 더운 물을 얘가 데펴 놓고 있어요. 쓰든 안 쓰든 목욕 모드니까는 더운 물을 쓸까 하면서 계속 돌리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씻을 때는 괜찮은데 쪼끔 쓰려고 그걸 하기에는 요런 거는 좀 아깝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놀러 가거나 회사에서나 좀 하면 좋겠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한 번씩 읽어 보면은 그렇게 한번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반성하고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축에 관련 없는 책들도 읽다 보면 신축이랑 관련이 되더라고요. 체크한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모듈러 주택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모듈로 해서 배치를 한 거죠. 근데 김명만 씨가 이런 집을 지으면서 여기 설계사 건축사분이 리드를 잘해 줬어요. 리드를 잘해 주니까 이런 구조가 금방금방 나온 거예요. 이거를 기역으로 할지 니은을 할지 미음으로 할지 사실 어떤 걸로 할지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 요런 모듈이 있으니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치를 한번 연습해 봐라."라고 리드를 잘해 주니까는 이렇게 금방금방 기초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웬만하면 다 이제 찬물로 그래서 찬물로 하면은 난방비 16,000원 아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 '냉장고 위치를 의외로 생각을 못 했다.'라고 해서 이제 어 도면하고 이제 드레스룸도 나오고요. 드레스룸도 나오고 냉장고, 세탁기 요 위치가 나오는데 음 저도 이제 원룸만 짓다가 주인 세대를 넣으면서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었어요. 뭐냐면은 냉장고가 생각 이상으로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양문형이잖아요, 양문형. 이렇게 보통 두 짝인데 얘가 옆으로 열리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문 있으면 얘가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보통 다 양문형이잖아요. 김치 냉장고 서랍형도 있지만 김치 냉장고가 양문형이에요. 그러니까 60 센티만 생각했는데 1 미터를 잡아야 되는데 1 미터가 잡히는데 문 두께가 한 15-10 센티 되죠. 그러니까 얘 냉장고 위치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열렸을 때 이 힌지가 돌아가는 10 센티가 이렇게 열리는 10 센티 그러니까 문의 두께가 닫혔을 때
닫혔을 때 이만큼 열리는데 얘 두께 10cm가 열리려면은 1m를 잡았을 때 양쪽으로 10cm씩 1200, 1m 20의 간격을 띄어야 돼요. 하나당. 하나당. 근데 보통은 김치냉장고랑 그냥 냉장고 두 개를 사용하죠.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00, 1500, 3m를 어디다 둘지를 떼야 되죠.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려면은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전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냉장고를 딱 집으려면 이 벽에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 말고 한 중간쯤에 편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세탁기도 요즘에는 한 1m 폭이 있는데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급수가 나와야 되고 수도 설비 그다음에 배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세탁기 자리를 미리 잡아야 되는 거죠. 급수 설계 있어야 되고 배수 있어야 되고. 물은 따올 수 있는데 배수가 멀면은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자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럼 그것만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즘은 세탁기를 두면은 그 위에 건조기를 일체형으로 같이 두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이 두는 게 있어야 돼요, 높이. 그리고 두 개의 전력을 쓰려면은 전력도 독립된 콘센트가 있어야지 누전이 안 나죠. 그러니까 세탁기 자리, 세탁기와 건조기 자리가 일체형으로 있어야 되고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잡아야 되는데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해요. 세탁기 건조기에 따라서 동선이 틀려져요. 왜냐면 이제 외출복을 빨래감에 넣고 그 빨래를 다 했을 때 다시 널어야 되는 과정이 얘가 어딨냐에 따라서 사람 동선이 틀려지니까는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주인 세대를 고려한다면은 요거는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은 기본 도면 설계 외에 또 한 가지 디자인 설계라고 있더라고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는 그거는 별개의 비용으로 얘네만 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한테 따로 받으면은 정확하게 다시 치수에 따라서 설계를 짜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 세대를 넣는다면은 내부 디자인 설계를 같이 별개로 받았으면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다 짓고 난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넣을 데가 없다. 이거는 심각해요. 심각해요. 부피도 크고 전기도 많이 먹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전기 인덕션도 요즘 대세잖아요. 전기 인덕션의 와트 수도 되게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도 크기 때문에 걔들 또한 전력량도 독립적으로 놔둔 거를 빼놔야 되는 거죠. 해 놓고 안 쓰는 건 괜찮은데 쓰려고 보니까 없는 거는 사고예요, 신축에서는. 나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었는데 연결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바가지 엄청 듣는 거죠. 저는 안 받아 봤는데 300에서 한 700만 원 든다고 1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8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설계 비용이나 건축비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비용은 이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게 편리하고 어느 게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일반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돈을 올리느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맡기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시공사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기본은 설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서비스로 부탁하는 거랑 진짜 도면에 있는 거를 "왜 안 해 줘?"라고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려면은 도면을 기초로 해서 요구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계속 설계 도면을 변경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근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이 나왔으면은 주인 세대가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주인 세대가 있다라면. 일반 원룸은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일반 원룸이 있으면은 어떤 그런 공식이 있어요. 가구 놓는 공식이. 쫙쫙쫙쫙쫙. 그래서 그걸 컨닝하는 게 요즘 신축 지어진 데 가보시거나 특히 신축 오피스텔에서 거기서 어떤 컬러로 어떤 식의 순서를 놓는지가 중요해요. 순서. 그러니까 싱크대 놓고 그 밑에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든가 그다음에 다용도, 건조기, 옷장, 책상, 규격은 몇몇몇 이렇게 짠짠짠짠 놓는 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컬러도 약간 유행이 타고요. 주인 세대가 있다면은 디자인 설계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막판에 그렇게 '사이즈가 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리치우 님이 들어오셨네요. 리치우 님이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원룸의 가정 견적은 옵션입니다, 옵션. 계약서를 쓸 때 완벽한 계약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 가구를 풀로 넣는 경우도 있고 '가정 가구는 내가 아는 데서 하고 싶다.' 혹은 '시공사의 현장 소장은 내가 아는 사람을 안 치고 싶다.'라는 게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결정된 거를 시공사랑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다 이제 다 개별적으로 컨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낀 게 많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보다 실력 좋고 집 잘 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직 직장인이면서 2번 신축했고 강의하고 이렇게 라방에 독서 모임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의지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중에 계속 힌트를 드리고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 봅니다. 그렇진 않아요. 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네들이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는 건축사 네가 준비해 줘."라고 하는 정도지 모든 스케줄에 맞춰서 딱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만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좋은데 요게 좀 더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든지 하나를 거치면은 이게 붙잖아요. 이건 안 붙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시공사한테 다 맡기면은 다 편하죠.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국룰. 하지만 그 마진도 아끼고자 "그건 이제 내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해 주세요 뭐. "다 드릴게요."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 그게 틀리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자.' 그러면은 느낀 점도 많고 장점, 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 그 그다음 챕터가 이제 "짓다."라는 것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나머지 내용도 되게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로 했던 거고 어 보면 되게 진짜 젊었죠. 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는 안 먹었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40 전에 신축해 보세요."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젊어서 하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은 게 신축하시는 분들이 연령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고시원을 사서 리모델링을 본인이 직접 하고 운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신축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합 예술이기도 하고 이 괜찮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받는 만큼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봄으로써 '아 괜찮네.'라고 하면서 많이 경쟁이 되겠죠. 이 책에서는 시골에다가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걸 짓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는데, 민원을 다루는 사례책도 이제 저희가 취급을 하겠죠. 거기 보면은 진짜 뭐 쟤도 이렇게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진입 장벽이죠, 신축에 있어서. 그런 진입 장벽 덕분에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은 푹 빠질 수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를 보시면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음 그러니까 이게 독서 모임인데 약간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라방이 좀 독서 모임엔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신에 몇몇 음 것들은 좋은 음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님은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거죠. 물어보는 거를 다 이제 대답을 해 드리는 1대1 채팅, 그런 건 있어요. 문자나 블로그에 대해서 막 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거든요. 처음인데 막 이제 요점만 물어보는 거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이 말 한마디에 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답을 요구할 때는 좀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을 해 드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한 번 안 눌러 주셔서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요 책을 읽으시면서 공감되는 내용이나 이게 그냥 다 좋으시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하고 재밌고, 중반 이후에는 공정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시공 부분에 순서가 들어가면은 종 공감할 내용도 많고, 많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도한 부분도 많고, 음 시도는 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주 후나 3주 후에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저도 모듈러 주택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건 사실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LG라는 대기업에서 모듈러 주택을 한다고 자회사로 나와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모듈러 주택이 이제 규격화 시켜 놓은 컨테이너 같이 딱딱딱 해 놓으면은 공사비가 싸져야 되는데, LG에서 나온 것들은 평당 700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직영공사보다 비싼 거니까는. 근데 모듈러 주택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짧고 단순하게 대량 생산, 그만큼 더 낮아져야 돼요.
모듈러 주택으로 하면은 지금도 평당 500 이어야지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붕은 그 일반 현금 흐름 수익형 주택에서는 지붕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붕을 굳이 한다면은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보통 이제 밋밋한 주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지붕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일반적으로 어떤 지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이런 지붕에 뭐 지붕에다 테라스 놓는 분도 있지만은 솔직히 지붕은 많이 활용 안 하고 원룸에 계신 한두 분이 빨래를 널러 햇볕 좋은 부분에 이렇게 넣는 건 봤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어서 지붕도 개방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붕으로 할지 이런 지붕으로 할지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철제 지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씌울까 정도라고 했을 때 다락으로 하면 요런 지붕에 철제로 씌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락을 놓지 않는다면은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가죠. 다락을 놓으면은 이제 임대료가 비싸져 가지고 효과는 좋은데 과연 다락을 놓는 공사비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는 또 건축주의 판단입니다. 다락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늘어나고 임대를 주면은 임대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공사비가 늘어나고 관리가 어렵고 누수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주택에서 지붕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찾아봤는데 시공비는 평당 600 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시공비가 평당 600 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공사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업자들이랑 계약할 때는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사의 범위, 그다음에 금액.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줄 건데 네가. 그러니까 후공사까지 해줄 거야? 돈 더 안 받고? 예를 들어 보죠. 페인트 그 방수 작업은 이제 페인트 업자가 하는데 보통 외벽 공사할 때도 외벽 업자는 외벽에 대한 방수까지 책임을 지죠. 근데 외벽 공사하시는 분이 왜 벽만 하고 방수를 안 한다면은 페인트 업자한테 또 외벽 방수 공사를 시켜야 되죠. 집을 짓고 나서 외벽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외벽 공사 끝나면은 외부 비계를 철거를 하죠. 그러니까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는데 일본 말로 아시바를 설치하는데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외벽에 뭐 전동 공사도 하고 외벽 공사도 하고 외벽에 건물 바깥쪽에 있는 공사는 계가 있어야지 편하게들 하는데 그걸 철거해 버리면은 로프를 타거나 스카이를 타거나 사다리차를 불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스카이 한번 부르는데 400,000원 기본, 시간에 기본 3 시간에. 종일 쓰려면 한 5-60만 원 드는데 근데 외벽만 할 건지 방수까지 할 건지 작업의 범위.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금액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외벽이든 방수 공사든. 그 방수 공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건데 테라스는 안 할 거야? 그다음에 지붕은 안 할 거야? 외벽은? 외벽은 돌 업자가 했으니까 외벽 공사했으니까는 지붕이랑 테라스는 니네가 다 해야 돼. 그럼 지붕이랑 테라스는 다 하는데 창틀까지는 누가 책임질 거야? 외벽이 책임질 거야? 니네 방수업자가 책임질 거야. 작업의 범위.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평당 600 이면은 평당 600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줄 건데. 니네가 철거부터 시작해서 입주 전까지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평당 600 이야? 그러면 철거부터 입주까지면은 가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당 600 이야? 엘리베이터까지 작업의 범위. 그래서 평당 600 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제일 눈탱이 맞는 게 비교 견적을 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내는 요령 자체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을 가지고 이런 집을 지을 건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납니까? 공사비가. 그럼 견적을 내주세요 해 가지고 10 군데를 쫙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3개 치고 밑에 3개 치고 중간에 것만 딱 이제 미팅을 하는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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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작업을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얼마인가. 근데 사람은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고 밑에 업체에 컨택을 하는 순간 철겁이 따로였는데요. 폐기물 처리 따로였는데요. 어 철근 철근은 따로였는데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따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치고 아래 거 치고 중간에서만 작업 범위를 똑같이 했을 때 깜짝이야.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진정한 비교 견적이 나오는 거죠. 박공 지붕 거의 쓰지 않죠. 지붕이랑 방수랑은 별개예요. 방수는 반드시 꼭 해야 돼요. 방수를 잘못해서 다시 뜯어내고 방수 공사를 다시 하는 신축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어 방수 페인트를 하게 되면은 바닥을 잘 청소를 하고 먼지 하나 없이 싹 청소하고 하도 바르고 또 하도 2차 하도하고 하도, 중도, 상도, 그다음에 방수제하고 우레탄 코팅을 하고, 그게 다 왜 겹겹이 하냐면은 그래도 비가 새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는 정말 좋아 가지고 한 번만 하면은 방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도, 상도, 중도, 방수,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절차에 맞게 돈을 들여서. 왜 지금 스마트 시대에도 하도, 중도, 상도 작업을 하겠어요. 뭐 여기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붕이랑 상관없이 지붕이나 다른 것들은 2 차, 3 차로 좀 기댈 때 그 지붕의 공사를 뭐 '얘가 있음으로 좀 좋아지겠지. 좋아질까.'라고 하는 정도인데, 오히려 그거 믿고 지붕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지는 아닙니다. 지붕 자체에서도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물이 샌단 말이에요. 결국 평지에서 물이 고여도 이 물은 다 증발되지 않고 결국 스미게 돼 있습니다. 그 지붕도 결국 샤시니까는 이 틈으로 물이 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수 작업은 꼭 잘하셔야 됩니다. 페인트는 초록색이나 이제 회색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초록색을 많이 쓰죠. 제가 본 것들은 초록색이랑 회색 두 가지이더라고요. 더 있다는데 기능상의 차이인지 보통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회색으로 했습니다, 회색. 초록색은 약간 옛날 건물 느낌 드는 것 같아서 그냥 회색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표준 시공비가 630은 거짓, 거짓. 그걸로는 안 합니다, 시공사에서. 표준 공사비가 63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우리 주택 가격의 공시지가를 발표했을 때 시세를 무시한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30에 할 수는 없어요. 책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공감할 건 김일성밖에 없네요. 오늘의 띵언입니다, 김일성. 음 예. 9시 반부터 1 시간 반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깐 어차피 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이어가면서
그런 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아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이랬고 나한테 적용해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겠더라.'라고 하는 게 더없이 좋은 교재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에 최적화돼 있거나 이제 줌 정도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게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같이 공감이 어떤지 이제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여기서도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인사이트도 좋지만 서로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같이 얘기해야지 더 재밌는데 중간은 온라인, 오프라인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근데 아시죠? 이제 혼자만 얘기하는 게 엄청 에너지 소비가 들고 이게 오프에서 같이 만나면 이렇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데 이게 되게 멋쩍어요. 이렇게 카메라 하나 지금 세팅돼 있고 마이크 이렇게 차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별로 나눌 인사이트가 없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요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예. 뭐 그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정말로 이게 연예인 정도 되니깐 이렇게 모여 가지고 각종 기술자님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 신축으로 했을 때 이런 사진과 같이 미팅을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통 시행사 따로 설계사 따로따로 만나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시공사 사장님이 각종 특기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도는 하지 약간 프로젝트성이니까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랬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아 요건 참 좋았어요.' 그렇게 나누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 꼴랑 2개 신축해 봤는데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가 있겠습니까. 단지 2개 지으면서 현장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같이 굴러가면서 느꼈으니까 하는 것들이고 그런 분들과 하나하나씩 계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 정말 이게 이거였었구나.'라고 이제 이론과 경험을 매칭이 되니까는 그런 것들을 나눠 드리는 거지 어 그 내용을 같이 공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거리 할 때는 일요일 날 오전 8 시에 장소를 해서 같이 커피 타임으로 만나서 서로 인사이트를 나누고 뭐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가면은 차도 안 막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큰 인사이트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재밌고 오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 미추홀구 전세 사기 깡통 사기 하는데 제가 미추홀구에 2 개잖아요. 그래서 심란합니다. 전세 하나가 갑자기 또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전세금 이제 못 맞추면 안 되니까는 빼 주려고 또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나누면 다 경험이고 재미죠. 함께하면 확실히 즐겁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걸 경험해 왔고요. 한 주 또 열심히 즐겁게 보내시고 아 오프라인에서 책 들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는 요즘은 다 역전세가 투자자분들은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좋은 친구님 그럼 지금 건축사분 만나고 설계 진행하시면서 역전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역전세만 없어도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했지만 결국은 심란하죠. 잘 되겠죠. 그리고 오늘 뵀었던 신축 초보님도 좋은 소식
또 두 군데 신축하시는데 이제 중국 나면서 중국 났고 쫙 이제 임대 마치고 저희끼리 이제 의논하면서 좋은 기운 받아서 즐겁게 오프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고 나가시는 거 보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술가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종일 고생하셨어요. 오프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시면은 제가 방 마무리하고 SYH님은 그렇게만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SYH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꺼버릴까요? 나가시면.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의 띵어는 김일성. 이 짤로 올려야겠는데 김일성. 제 방송 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